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혹서기 신병교육체계와 안전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 차관은 강한 전사를 양성하는 신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훈련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는 연합연습 기간에 대한민국 방위의 필수적인 동맹훈련 워리어 실드를 실시해 실전성과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국민과 군을 하나로 묶는 국방 전문 종합 미디어 기관이 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혁신, 역량 강화라는 핵심 가치와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미션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기록적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 신병 양성의 핵심 기관인 육군훈련소가 소재한 논산 지역도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혹서기 신병교육체계와 안전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육군훈련소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군 정예 신병 양성의 요람인 육군훈련소를 찾았습니다. 폭염 속 신병 교육의 취약 요인을 살피고 온열 손상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관은 혹서기 신병 교육 계획과 일과 운영, 응급처치 장비와 예방 물자 준비 상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키트는 동일하게 온열 손상에 대해서 처치할 수 있는 키트가 되겠고, 네. 또 육군훈련소의 혹서기 교육훈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차관은 훈련병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휘관과 교관, 조교들의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동시에 양질의 훈련을 또 능력이 구비된 신병을, 정병을 야전으로 배출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달성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중순부터 혹서기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낮의 폭염을 고려해 기온이 비교적 낮은 이른 새벽 시간에 주요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온이 높은 낮 시간보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훈련병들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온열 손상 위험도 줄일 수 있어서 안전 그리고 훈련 성과 모두 확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훈련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일정을 마무리한 이 차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훈련소! 육군훈련소의 세심한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예 신병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장병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폭염이 기승이지만 국방의 임무는 계속돼야 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교육훈련과 작전 임무는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혹서기 교육훈련 시행 지침을 전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전방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최전방 GOP. 상황실에선 시시각각 변하는 기온과 온도 지수를 확인합니다. 측정된 수치에 따라 부대 활동 통제 단계가 정해지고 곧바로 장병들에게 관련 지침이 전파됩니다. 상황실에서 전파합니다. 현재 온도 28도, 온도 지수 31도로 제한 단계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행동 통제 기준은 야외 훈련 제한 및 중지입니다. 현 시간부로 전인원, 미승인된 야외 활동을 통제하니 실내에서 대기 바랍니다. 전파와 함께 일반적인 야외 활동은 제한되지만 최전방의 경계 작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무 투입에 앞서 장병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넥쿨러 등 개인 냉방 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준비를 마친 장병들은 철책과 초소로 이동해 맡은 경계 임무에 투입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방부가 전군에 적용하고 있는 폭염 대비 혹서기 교육훈련 시행 지침에 따른 겁니다. 군은 온도 지수와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관찰과 대비, 조정, 제한, 중지까지 모두 5단계로 나눠 부대 활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지수 32도 이상 또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경계작전 등 필수 임무를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이 중지됩니다. 두 기준의 단계가 다를 경우엔 더 높은 단계의 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금 현재 이곳의 기온은 31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폭염 속에서도 경계작전과 같은 필수 임무는 계속됩니다. 군은 이렇게 현장의 기상 상황과 장병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임무 수행과 장병 안전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임무 수행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안전입니다. 중대는 기상 상황에 맞춰 훈련과 군무를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간부와 장병들이 함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장병들 역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개인 컨디션을 관리하며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초소엔 냉방 장비와 식수를 갖추고 근무 전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온열 질환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맡은 경계 근무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무더위 속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경계 현장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은 철저한 폭염 대비를 바탕으로 장병의 안전과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함께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한반도 연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해방패 UFS를 오는 17일부터 열흘간 실시합니다. 이번 연습은 변화된 현대전 양상과 전운 분석 결과를 접목하고 전작권 전환과 범정부 비상대비 태세를 다각도로 점검합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2026 UFS 연습에는 최신 안보 정세와 실전 전운이 시나리오에 본격 적용됩니다. 이번 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최근 전운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였습니다. UFS 연습은 연합, 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 세부 사항은 한미지휘부 차원의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OPCON transition is an important ongoing process governed by our mutually agreed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However, specific evaluations, capability milestones, and certification discussions are managed through established bilateral channels between our senior defense officials, culminating in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later this year. I will not get ahead of those formal bilateral assessments or speculate on timelines.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연중 균형 있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습과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UFS 연습은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정부 연습과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번 연습에 우리 군은 약 18,000여 명이 참가 예정이며 규모는 예년과 유사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전운과 함께 드론, 사이버 등 최신 위협 대응책이 시나리오에 대거 포함된 점이 이전 훈련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The character of warfare has been changing. So even involving aspects of warfare, including drones, GPS disruption, cyber attacks, are expected to be reflected in the exercise. Space Forces Korea is participating. They will be a key player for U.S. Forces Korea. What I will also say is DPRK soldiers have deployed and fought in Ukraine, and they've taken those lessons they learned there. 뿐만 아니라 11개 유엔사 회원국 전력과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참여해 연합방위 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We go together. 갑시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장병들의 군복무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연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청년드림 육군드림 페스티벌인데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장병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지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분야의 경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경연장에 숫자를 세는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참가자들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지난 6일 충북 충주시 IBK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2026년 육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결승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2달간 진행된 지역 예선에선 100개 팀, 4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우수 32개 팀, 128명의 장병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청년드림 육군드림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육군과 대한적십자사, IBK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장병들의 응급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장병들의 자신감과 그리고 응급처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 응급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문화를 군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가팀은 성인과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인 AED 사용법 등 응급상황별 대처 절차를 평가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대회에 들어서기 전 팀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절차를 복귀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제비뽑기를 활용해 무작위로 역할이 정해집니다. 지금 제 뒤로는 경연이 한창입니다. 참가 장병들은 실제 응급 상황을 가정한 과제를 수행하며 정확성과 신속성을 겨루고 있는데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실전 역량이 이곳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 장병들의 응급처치 절차가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살피는 한편 화면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수행 과정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1보병사단 전차대대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에는 50보병사단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상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후배들은 평상시에 육군에서 주최하는 최정예 전투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어서 워낙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이런 대회에 있는데 한번 나가볼래 하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전후 그리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돌아가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사단 화이팅!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에 들어간 청년드림 육군드림 페스티벌. 오는 9월 건강관리뿐 아니라 전투 생존에 필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기초, 전투 체력대회와 건강한 체력 단련 붐을 조성하기 위한 보디빌딩 경연대회를 거쳐 오는 10월 전체 시상식으로 페스티벌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효입니다. 올해는 해군 1함대 사령부 창설 8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해 공군의 블랙이글스는 처음으로 동해시 상공에서 축하 비행을 했는데요. 동해시가 지정한 명예도로 해군 1함대로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해군 1함대 사령부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선봉 야행 행사의 시작입니다. 블랙이글스가 동해시 상공에서 축하 비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함대에서 근무했던 장병으로서 이런 뜻깊은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도로 위 표지판이 안내하는 동해 1함대로. 동해시가 해군 1함대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부여한 명예도로입니다. 시민과 해군, 군 가족들이 함께 걷고 1함대와의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군항도 개방됐습니다. 시민들은 군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전시회 등을 둘러보며 1함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어진 군악 연주회. 군악대의 연주와 군함의 조명이 한여름밤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네, 1함대 8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동해 시민들과 함께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기까지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동해 수호 80년, 지역과의 동행 80년.
해군 일함대는 동해 수호의 임무는 물론 지역과 상생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홍보원이 기관의 존재 이유와 운영 방향을 담은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국방홍보원 스튜디오에서 열린 선포식 소식을 김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전 직원의 다짐을 담은 색색의 종이 비행기가 미션과 비전을 상징하는 현수막을 향해 날아갑니다. 10일 열린 비전 선포식 현장, 국방홍보원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 전문 종합미디어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선포식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춰 새로운 방향성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비전 실현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군 정신전력 강화를 통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내 제1의 국방 전문 종합 미디어 기관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배종호 국방홍보원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방홍보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에서는 팀의 지향점과 미션 달성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의 군대인지, 우리 군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제대로 취재하고 판단해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다짐 발표에 이어 국방홍보원의 미션과 비전의 내용이 담긴 비전송 가창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홍보원 기획협력실에 근무하는 병광섭 주무관이 직접 작사 작곡까지 맡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를 활용을 해서 저희 직원분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비전송을 만들어봤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국민과 군을 하나로 묶는 국방전문 종합미디어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정립에 기여하겠다는 미션을 수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은진입니다. KFN 국방뉴스가 오늘부터 60분 체제로 확대 개편됩니다. 기존 뉴스에 국방 하이라이트와 대담을 더하고 각 군과 부대의 적극적인 홍보 참여도 함께 독려합니다.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FN 국방뉴스가 오늘부터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60분 편성으로 확대됩니다. 김철한 신소진 앵커가 공동 진행을 맡고 1부는 기존 뉴스 형식을 유지합니다. 2부에선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를 통해 국방일보 주요 기사를 짚고 이어서 주요 국방 현안을 다루는 대담이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엔 한 주간 대통령의 주요 동정을 정리해 전하는 위클리 코너도 선보입니다. 개편에 맞춰 일선에서 국방 홍보에 힘써온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군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는 데 기여한 우수 국방홍보 참여자들에게 원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저는 공보장비로서 국민께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모습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매사에 전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장비로서 국민의 군대로서 전진하고 있는 우리 부대원들의 노력상을 알리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훈련과 행사, 장병들의 활약 가운데 보도 가치가 있는 소식을 발굴해 국방뉴스 취재와 연계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작전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미래전 관련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제가 발굴해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 KFN이라는 아주 멋진 채널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군 교육사 장병들의 모습을 국민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군과 부대에서 발굴한 소식은 국방뉴스의 새로운 취재 아이템으로 이어집니다. 훈련과 행사, 장병 미담 등 국민에게 알릴 만한 현장이 있다면 국방뉴스 대표 메일이나 담당 기자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60분으로 새롭게 출발한 KFN 국방뉴스는 각 군과 부대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소식을 발굴해 국민에게 더욱 폭넓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 재난관리과가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전액을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재난관리과 장병과 군무원들은 지난 3일 경북도청과 7일 경남도청을 찾아 각각 1,25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 지원을 담당해온 구성원들이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자는 뜻을 모아 이루어졌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가 조리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조리흉 저감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부대는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 사업을 통해 지난 6월과 7월 육상부대 2곳과 함정 2척에 약 1억 원 규모의 저감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온조리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 암모니아 등 유해 물질을 7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현재 적합성과 저감 효과, 조리원들의 작업 만족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2사단 11대대가 지난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대대급 산악 전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공격과 방어부대로 나뉘어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훈련을 펼쳤습니다. 방어부대는 방어진지를 구축해 책임 지역을 지켰고 공격부대는 정찰 정보와 박격포 화력을 활용해 상대 진지를 돌파하고 주요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훈련은 독도법 경연대회와 고지 점령 훈련으로 마무리됐으며 장병들은 실전적인 산악전 수행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여기 대기를 뚫는 듯한 예리한 구령과 함께 불꽃 튀기는 강인한 특공 훈련에 오늘도 피지땀을 흘리고 있는 특공 용사들. 전 전선에 이미 배치 운영되고 있는 육군의 새롭고 강력한 특공부대 용사들의 면모인 것이다. 그동안 극비에 붙였던 특공부대의 배치가 이미 오래전에 완료됐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야성과 패기가 넘쳐 흐르는 용맹한 특공용사들이 155마일 휴전선에 포진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같이 마음 든든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들에게 훈련장이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딪히는 곳, 가로막는 장애물, 그 모두가 특공용사들에게는 더없는 안성맞춤의 훈련장이다. 전술 전기와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고 여기에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특공용사 특유의 폭발적인 불굴의 투지가 곁들여진 우리의 공세 앞에 적의 어떠한 도발 기도도 산산조각으로 분쇄되고야 말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뚫고 헤치며 사나이 한 목숨 조국을 위해 불살라 후회 없는 미더운 결의. 아, 우리는 정예 중에 정예, 특수전의 왕자 특공용사들. KFN 국방뉴스는 계속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KFN 국방뉴스 2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가 주목한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입니다.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방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먼저 어떤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개소한 군인 가족 지원 센터에 관한 소식입니다. 군 가족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군인 가족 지원 센터는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자녀 양육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전군 최초로 특전사의 문을 연 것입니다. 군인 가족 지원 센터 개소를 통해 군인 가족의 생활 여건 향상뿐만 아니라 고강도 훈련이 잦은 특전대원들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규모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네, 특전사는 군인가족 지원센터를 영해 건물의 56평, 약 18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실, 상담실, 학습실, 독서 공간, 놀이 공간 등으로 구성됐고요. 경기도 이천시 가족센터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 인력이 상주해 군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런 복지가 조금 더 향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 시설이기 때문에 군인 가족들의 만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군인 가족들은 이곳에서 부모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진로학습 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진단, 놀이치료, 취창업 교육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전사는 올해 안에 24시간 아이 돌봄센터와 장난감 도서관 등 추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 돌봄, 이렇게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와닿는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한미 해병대 공병 장병들의 연합훈련입니다. 해병대 이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2주간 미 해병대 한국내 프로그램인 K맵의 하나로 연합 공병훈련을 했습니다. K맵은 한미 해병대의 상호 운용성과 연합 전투 능력을 높이는 연례적인 연합 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은 실제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 상황과 위협에서의 대비 능력 향상, 연합 공병 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연합 공병 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훈련, 혹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구체적으로 이번 훈련은 급조 폭발물 대응 및 도시 지역 작전, 기동 및 대기동 지원 등 실전적인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양국 해병대 장병들은 급조 폭발물 대응 및 도시 지역 작전에서 다양한 장애물 개척과 위협에 대응하는 절차를 익히는 데 집중했고요. 원격 조종 지뢰 탐지와 개척 장비를 활용한 폭발물 탐색 및 제거 훈련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동 및 대기동 지원 훈련에서는 전술적 목적과 작전 환경에 따른 복합 장애물 설치 절차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펼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 마지막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공군 군수사령부 8일 항공정비창의 환경관리 및 안전보건 국제인증 획득입니다. 단어가 좀 길고 어렵죠. 제가 좀 친절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일 항공정비창은 최근 국제인증기관인 G30 인증원으로부터 환경관리 경영 시스템 ISO 14001과 경영 시스템 ISO 45001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8일창은 공군 핵심 정비 기지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항공기 기관, 부품, 유에 대한 창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고객 요구 분석부터 평가와 환류로 이어지는 품질 관리 체계를 완벽히 수행해 왔습니다. 네, 친환경 경영에 고객 요구 분석도 환류까지 정말 8일 항공정비청과 우리 공군에게 모두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ISO 14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환경 경영 분야 국제 표준입니다. 환경 영향 관리와 환경 성과 개선에서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O 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직업 환경 조성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이 때문에 두 인증의 획득은 우리 군이 환경 경영과 안전 보건 관리에서 우수성을 국제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 지금까지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팀장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전 대응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의견에 반해 왜 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지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KFN 국방뉴스에서는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 책임자와 국방정책 전문가, 취재기자와 함께 국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쟁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전북대학교 교수, 홍재표 C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3번입니까? 예.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하는 일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과 시대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철 실장님, 방금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가셨었죠? 예. 네네네. 대통령님께서 그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질문이자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국방부가 지금 국군 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먼저 대통령님께서는 과거하고 단절을 하고 군이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군대로 잘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군 사관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국군 사관학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전에 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봤을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지해공 영역이 구분이 없고 여기에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인지전 영역까지 새로운 영역들과 함께 합동 전 영역 작전이 수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에 갖고 있던 군종 간의 경계는 이제 무의미하고 영역 안에서의 통합과 합동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문제 의식을 느꼈고요. 과연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거를 충분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사관학교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학령 인구가 48만이지만 2040년대가 되면 26만으로 약 45%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대학의 통폐합이 이뤄지고 초등, 중등 학교들이 폐교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관학교도 이런 인구적인 절벽 흐름에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례로 지금 3군 사관학교가 총 생도들 합치면 2,94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지원하는 인력은 3,100명입니다. 근데 현재 군구조로 봤을 때는 50만에서 35에서 40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환경인데도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국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서 지금까지 문제시가 됐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군을 주도해서 연합방위 체제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에 맞는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각형 인재가 미래에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사관학교 체제를 저희가 잘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고요. 시설, 교수진, 그리고 미래 생도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방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군 사관학교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근데 반대 의견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홍 기자님, 네. 대통령님 발언 이후에 사관학교 통합 논쟁의 성격이 기존에는 통합이 필요하냐, 합동성 강화가 어떻게 중요하냐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약간 육사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 이런 걸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육사 출신 책임론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무게중심이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논쟁의 성격이나 이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제 국방부는 지금까지 합동성이나 뭐 미래전 대비 말씀하셨듯이 인구절벽 이런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이제 육사 출신 책임론 이걸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소위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 아니냐, 육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보복이다, 징벌적 조치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도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 육사 책임론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 또는 우회적이나마 이제 언급을 했던 사안입니다. 수위를 이제 조절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육사 책임론을 전면에 띄운 것은 이 어떤 정치적 통합 반대 측에서 집요하게 어떤 정치적 프레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은 일시적인 어떤 강조점을 이제 둔 것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사관학교 통합에 보다 본질적인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혁 필요성, 여기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미래전 대비, 뭐 전작권 전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인구 절벽, 병력 급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불가피한 우리의 과제로 다가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60만 대군, 사실은 이제 훨씬 넘지만 60만 대군이 2040년 되면은 35만, 36만 이렇게 된다는데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군단 숫자도 8개에서 6개,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될 텐데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사관학교만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특혜를 계속 부여해달라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직시할 때가 됐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뭐든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절박한 이런 이유에서 사관학교 개혁, 통합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어떤 육사 책임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다시 본질적인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질적으로 변화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강 교수님,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합이 맞는 걸까요? 기존 학교는 유지하고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거하고 합동형 장교를 양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육사에 입학하는 생도는 입학하는 순간 자신을 육군 장교로, 해사는 해군 장교로, 공사는 공군 장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4년간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20세, 21, 2세 이때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고 또 고정돼가는 그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교육 체계가 같고 조직 문화가 같고 선후배가 같은 사람들끼리 몰려 있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여기에 약간의 합동성 교육을 좀 추가하고 서로 교환 교육 좀 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합동형 장교가 양성될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래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한 측면의 이유가 있지만 미래전에 대비한 능력 있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합동성 교육 넘어서서 합동형 장교 이 양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기존의 체계 가지고는 다 넘지 못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합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국군사관학교가 출범하면 현재 육사, 해사,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이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운대죠. 대전 지역에 육사, 해사, 공사가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4년제고요. 이때 1, 2학년은 아까 제가 미래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했는데 AI부터 우주, 사이버, 전자기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 2학년 또 체력 단련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군사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과목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그 공통 과목이 대략 70에서 많으면 80%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과 정체성 그리고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는 3, 4학년 때는 이제 각 군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육해 공군으로 나눠져서 각 군에 맞는 이제 전문성을 이제 습득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관학교는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받는 과정 중에 지휘관, 초급 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리더십, 그다음에 전문성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맞게 저희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 2학년과 3, 4학년이 나눠진 교육, 3, 4학년에서 또 이제 각 군의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은호 교수님, 통합의 가장 큰 명분, 지금 들었지만 합동성이 가장 큰 명분인데요. 그렇다면 통합을 하면 각 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시각은 보통 이제 통상 합동성과 전문성이 서로 부딪히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각인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전문성의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전문가는 지식이라는 측면, 즉 난리라는 측면이 여기에 현장의 경험, 노하우와 경험이 결합이 됐을 때 진정한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볼 때 사관학교 4년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 육사에서 4년간 교육 받는다고 육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교육 받는다고 해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교육 받았다고 그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현장 경험이 보태질 때 전문가로서 양성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관학교 교육은 전문가의 출발점이지 완성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사관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전문성을 전문가로서 키운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반, 저변 자체를 넓게 형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를테면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이 넓어야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관학교 교육에서는 미래형 장교, 진정한 전문가 장교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넓게 해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육해공군이라는 이해를 넘어서서 AI, 의무인복합체계, 전자기 스펙트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넓게 다져준 뒤에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미래형 장교 교육이 아닌가. 합동성 기반 위에 전문성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고 커가는 것이지,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키운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한 단면만 바라보는 경주마 같은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통합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가 훨씬 더 나은 미래에 대비한 교육체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즘 일반 대학들도 이렇게 전공이 없는 융합형 인재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전북대학교 경우에도 학과 모집을 넘어서서 단과대학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많은 대학들이 자유전공 학부로 모집을 하는데 그 자유전공 학부가 그 대학에서 입시 결과, 입학 결과 가장 상위권에 차지해요. 그거는 요새 흐름들 전체가 교육 방향이나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하는 흐름들을 전체가 그런 식의 융합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거기에 자기 전문성을 추가하는 것이 미래형 진정한 인재가 아닌가, 그런 흐름이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국방부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함께 교육하고 어디서부터 육해 공군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게 되나요? 또 이제 또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함정, 항해 교육이 필요하고 공군은 또 항공, 비행 같은 전문 교육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설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은 저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관생도 이 4년 생활의 교육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좀 많은 질문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텐데, 1, 2학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부터 과학적인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동시에 체력 단련, 군사력 기본적인 거를 다 배우고 3, 4학년 때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군과 해군, 공군이 현재 사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 거기서 수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관학교는 이제 양성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초급장교에 필요한 교육들을 다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도 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졸업해서 한 거고요. 이제 사관학교 다닐 때는 관숙비행이라고 2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서 20회 정도 타고 있는데 뭐 꼭 활주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앞에 자원대로 가도 공사 비행장까지는 한 40분이면 갑니다. 현재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한 25분 더 걸리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군은 이제 연안훈련과 순항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3, 4학년 때 평택이나 진해에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진해에 살아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도 대부분의 교육은 현장에 가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군 사관학교도 학교 내에 뭐 군사 시설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부사관학교나 아니면은 그 장성에 있는 보병학교 가서 대부분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국군 사관학교가 된다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느냐? 저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이번에 이제 모든 시스템을 한번 학사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교육 100년 대계에 있어서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취재 현장에서 보면 각 군의 온도차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각 군에 계신 분들, 육해공군 이번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네, 뭐 제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사관학교 출신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3군 간의 의견차는 분명히 이제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육군, 공군, 이 해군 순으로 이 통합 반대에 대한 강도가 높은 편인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국방연구원 그 카이다 연구 용역 결과를 제가 한번 봤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사관학교 통합 찬성이 육사 출신 장교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해사는 약 29%, 공사는 약 16%였습니다. 다만 이 통합에 대한 이 반대 의견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육사 출신은 84%나 됐고 해사나 그리고 이제 그 비사관 사관학교죠. 학군 학사 이 출신들도 60% 가까이 됐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 등의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이런 신중론이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이 국방부가 앞으로 이 효율적인 정책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 의견 아무래도 넘어야 될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김 실장님, 이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님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셨어요. 저희가 이게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데도 해외에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좀 설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방부가 실제로 참고한 해외 사례에는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뭐 저희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카이다 연구를 통해서 9개국을 일단 분석을 했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미국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스템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사례를 제가 보면서 이제 미국의 인구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논문을 몇 개 찾아서 읽어보니까 2040년대는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도 또 잘 돼 있어서 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쿠션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메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2040년에 학령 인구가 45% 주는데 여기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제 분리된 사관학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준비 과정이 2년에 사관학교 3년에서 5년제입니다. 근데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우리하고 차이가 있고요. 영국과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이 없고요. 이제 왕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운영을 하지만 대략 한 10개월 정도 군사교육만 받고 바로 임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리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그 체계에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은 없고, 또 통합 운영하는 사관학교를 보면 캐나다, 호주, 독일, 일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캐나다는 4년제를 운영을 하고 호주는 또 4년제지만 학위과정 3년에 군사교육 1년이고 독일과 일본은 독일은 군사교육 1년에
학위과정 4년, 일본은 학위과정 4년에 군사교육 1년.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느 나라하고 딱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제 공산권 국가를 뭐 여러 국가를 봤지만 동일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세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가 이제 세계 인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관학교도 국군 사관학교도 앞으로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최첨단 국군 사관학교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미래 세대를 대비하는. 네네. 네. 이런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외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또 저희하고 사정이 다르면은 또 그 사례를 완전히 참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강 교수님, 이 국내에서 성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아주 충실하게 다 해주신 셈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리교육하는 사례도 충실히 연구하고 또 통합교육하는 사례도 충실히 연구해서 세계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만큼 깊게 우리 상황과 문화에 맞게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시점에 그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쯤 됐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분리된 3군 사관학교 체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건군 과정과 유교를 거치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미군 체제를 따라서 3군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규모도 다르고 출생 병역 자원의 숫자도 달라지고 인구 변화도 전혀 다른 이런 형태의 흐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통합교육은 절대로 필요한 상태고 또 미래전에 대비한 진정한 의미의 통합 기반의 전문가 양성은 필요한 상태고, 그런 상태 교육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저는 지금 국방부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실현이 되면 저는 성공할 거로 확신하고 박수 보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그래도 이제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 국군 사관학교를 만들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제가 뭐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 생각에는 뭐 딱히 외국을 참고할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각에서는 이제 상비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군이나 이제 프랑스군처럼 대군은 이제 군별 사관학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좀 다른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사례를 한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14만 명이에요, 상비군이. 그렇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사관학교가 아니라 1년 미만의 단기 과정을 하고 있고, 독일을 보면 상비군이 18만입니다. 영국보다 4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통합사관학교 체제를 또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얽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참고하는 이제 9개 사례,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게 하나같이 전부 다 우리와 달리 모병제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역사 발전 경로나 이제 군의 창설 등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징병제하고 모병제하고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 사례를 좀 참고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이제 사관학교 제도를 할 게 없고 전원 병사로 입대했다가 그 중에서 이렇게 부사관 또는 장교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우리 현실에서는 이렇게 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조차도 한번 이 차제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사관학교 체제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군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 한 건데, 미군의 이후 제도를 좀 측면을 좀 봤으면 하는 건데, 뭐냐면은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관학교, ROTC, OCS라고 불리는 이제 학사, 요 세 가지 경로로 임관을 하는데, 이후에 이 세 가지 경로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사관학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점, 이게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고위장교 그룹에 가게 되면은 어떤 임관 경로별로 나름대로 분포가 좀 고르게 되어 있다는 이런 점들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합 사관학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견제와 균형 측면에 대해서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견제와 균형, 이 민주주의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홍 기자님께 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님이 과거 쿠데타와 육사를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런 개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이제 연결짓는 일반화의 논리, 뭐 오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과거의 어떤 과오를 현재의 생도들한테 이제 묻는 어떤 연좌제 논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반화의 오류라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의 사례를 이제 침송봉대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건데 근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12.3 비상겸을 보면은 여기 가담한 고위 장성들이 거의 100% 육사 출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육사 총동창회 같은 데서 밝히는 것처럼 극히 일부의 어떤 역사적 일탈 이렇게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가 거의 100% 이제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영관급 소수 장교를 빼면은 어떤 소극적인 항명을 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게 개인의 어떤 사례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군사 쿠데타 지금까지 최소 3번이다는 건데 이제 5.16, 12.12에서 이제 12.3까지 모두 육사 출신이 했다. 역사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삼진 아웃 대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연좌제 논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과거 잘못을 현재 세대에다가 이제 묻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달리 보면은 과거의 잘못 구태로부터 현 세대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는 어떤 차단하고 보호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는 또 없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육사를 다니고 있는 생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또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심경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번 통합이 육사의 책임을 묻는 이런 징벌적 개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국방부가 지금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요. 미래전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이 아까도 전작권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첨단 사관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뭐 징벌적 조치라는 것은 저는 언어 도단이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육사 생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군 내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육사 출신 훌륭한 장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상실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저는 국군사관학교 이런 논의를 통해서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바깥의 민주화가 됐을 때 군은 어느 일정 부분 민주화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런 구태나 폐쇄적인 환경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 기자님 이제 취재하시면서 반대의 의견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반대 의견 가운데 국방부가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대표적으로 졸속 추진이다 또는 뭐 정치적 결정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어떤 절차적 투명성, 공론화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지적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때 일각에서는 이제 국방부가 이 카이다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나타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현역 장교하고 생도들에 대한 이제 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
공교롭게도 앞자리 숫자가 같습니다. 56%가 현재 사관학교의 위상이 국내 20위권 대학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입학 성적, 입결이라고 하는데 매우 많이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관학교 입시라는 것은 해당 그 학부모들, 그 중에서도 이 사관학교를 목표에 둔 소수 집단이 관심을 뒀던 것이고, 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의 시각, 그러니까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매우 높던 그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수준이 이제 유지가 되는 줄 알고 잘 돌아가는 사관학교를 왜 바꾸려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보니까 생도들, 장교들조차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다. 상당히 위기가 온 거기 때문에 뭘 해서라도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들을 좀 국방부가 좀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뭔가 바꿔야 됩니다라고 제시하지 못한 그런 측면에 대한 미흡함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국방부에 대한 지적을 잘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자세로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동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사관학교가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을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교수님, 기자님 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군 사관학교가 꼭 갖춰야 될 능력은 미래 세대가 좋아하고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델하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오래된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코닥이나 제록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자기 현재 수익 구조를 유지하려면 코닥과 제록스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변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군 사관학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그런 국민들의 염원, 미래 세대가 원하는 학교, 그다음에 Z세대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수요자가 원하는 학교다. 그리고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우리가 미래 세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방부는 그걸 위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 교수님. 국방부가 워낙 깊이 있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크게 보태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이제 지금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더 거들어서 보태자면 통합에 딱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장교 양성 철학과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핵심에는 교육 과정이다.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거의 모든 대학이 융합형 인재 양성이 가장 핵심 주제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고, 그렇다면 장교도 미래전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휘관, 장교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려면 교육 과정이 딱 그렇게 적합하게 돼야 되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 흐름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우리 생도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수님들의 문호도 훨씬 더 개방하라고 받아들여서 교육 과정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통합형으로 발전해 달라 하는 차원 하나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통합사관학교 반드시 좀 단기간 내에 개교를 했으면 좋겠고 학생 모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타 장교 양성 체계, 이를테면 우리 ROTC나 학사장교나 또 육가동교는 3사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교 양성 체계에 깊이 있는 고민과 그 장교들도 한꺼번에 같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그 장교들도 발전할 수 있는 인사관리 체제, 그다음에 보직 및 교육 체계, 이것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그것이 미래에 대비한 우리 전체 우리 군의 장교단의 발전을 이끌어서 우리 군을 좀 더 강군으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홍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모범답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고하고 일관된 정책 의지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군내 자체적인 어떤 동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투명하고 진솔한 설득 노력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통해서 군내
지지, 우군 세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자체적인 동력에 의해서 이제 끝까지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100년 대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싼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 그리고 쟁점과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은 넓히고 내용은 보다 깊어진 KFN 뉴스. 앞으로도 KFN 뉴스는 KFN만의 색을 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방의 주요 이슈와 함께 내일 저녁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